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오늘 발표하신 분들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Q&A 세션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질문 주신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앉아주시고 그 질문하시는 거를 먼저 해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한번 예. 예, 네 분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주하고 그다음에 직장을 제가 은행을 다니다 보니까 우주 경제 산업 이쪽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 좀 하고 그런 편인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네 분께 그냥 포괄적인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제가 우주 산업이고 궁극적으로는 작년에 대통령이 우주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대통령 입에서 우주 경제라는 단어가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저는 놀랐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안영준 위원님께서 발표하시는 과정에서도 우주 산업과 우주 경제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하셔가지고 그 점에서 굉장히 반가웠던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산업과 우주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 내용 자체가 너무 시각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모든 분들이 발표회에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발사체, 인공위성, 그다음에 우주에서의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각이 너무 한쪽 면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우주 경제라고 얘기하게 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행위의 행태라든지 효과라든지 그에 따르는 혜택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경제라고 생각한다면 시각을 우주로만 보지 말고 우주에서 지구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주 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양비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OST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OST는 우주 경제에는 전혀 적용될 소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규범이고 더군다나 국내법 같은 경우도 우주 산업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이라든가 법률 측면에서 우주 산업과 우주 경제를 지향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우주 경제와 산업을 얘기한다면 국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주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냥 단순하게 지금처럼 법원에서 민사, 행정 이런 상사 사항으로만 처리할 거냐 근데 그것보다는 별도의 우주법원을 하나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투자 부분에 말씀하실 때에도 우주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애널리스트적인 측면에서 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만 한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의가 없는데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 투자라는 것은 5년이 아니라 50년까지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이라면 정책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서 결국은 우주 산업과 우주 경제로 가서 이게 국가 경제 체제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이 같이 한번 우리 국내에 집단 지성을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민간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정책 나오는 것만 가지고 나하고 어떤 상황이 있나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끼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멘트 일단 제가 법률적인 내용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민사 법원, 그러니까 형사를 담당하는 법원 외에 특수한 형태의 법원으로 가사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따로 있고요. 특허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외에 이제 우주만을 이제 별도로 관할하는 법원을 설립할 수는 있는데 우주 이전에 해사와 관련된 법원을 설립하겠다라는 문제가 먼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주는 연역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적이 딱 한 번입니다. 연역적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글로벌하게 다 털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우주법원에 대해서 설립하자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사체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위성이 결국은 궤도상에서 충돌에 가해지 않아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면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거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법은 사실은 정부의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주 쪽에서 보게 되면 규제는 굉장히 약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반면에 적어도 2022년 6월에 이제 우주산업개발 법을 개정을 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부가 어떤 큰 예산을 들여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민간 기업을 지원한다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법제도적으로는 아직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25분 동안 사실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 이제 저는 지금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주산업이 바뀐 겁니다. 지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산업은 사실은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먼 그루먼이 주도하던 방식이었죠. 그게 지금 스페이스X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은 쉽지 않고 저희가 지금 당장 우주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갈까 할 때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 기업들, 중견 기업,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들어와야 되고요. 거기와 뉴 스타트업이 같이 나가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주를 지금 기술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앞으로 저는 우주 산업 때문에 10년 안에 자동차 산업도 다 바뀔 거고 해운업도 바뀔 거고 제조업도 다 바뀔 거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유 있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저는 민간 쪽 제가 이제 1월에 쓴 보고서 보시면 대기업이 이 산업에 들어간 거 그리고 대기업만큼 아니지만 굉장한 자본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이 들어온 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고 그런 관점 때문에 제가 글로벌 우주산업만 다루다가 이번 1월 달에 한국 우주산업을 다룬 겁니다. 그리고 투자도 이제는 실질적 성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플러스 장기적으로 이 산업을 선순환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은 동시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산업의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우주산업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주 스타트업들이나 많은 기업들 지금 많이 세미나 보거나 하는데 보시는 관점이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너무 작은 스케일에만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우주산업이 바뀌었을 때 여기서 매출을 얼마 정도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과 실질을 몽땅 갖추고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도 발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문 주신 내용들이 정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라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각인데 참 제가 2015년, 16년부터 이제 뉴스페이스라는 용어를
갖고 연구도 하고 우주 뉴스페이스가 국내에서 가능한 토양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산업적인 분석 툴을 갖고 들이대서 분석을 그때 16년에 시작을 했는데 뉴스페이스는커녕 산업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컨벤셔널한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제도적인 거를 적용하기가 너무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산업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또는 인식하고 있는 우주는 그거보다는 사실 크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현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구나.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산업 분류 코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제정이 필요하겠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그동안 우주에 관한 것들은 항공우주공학과 나오고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나온 사람만 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우주를 가게 된다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주에서 일어날 것이고 모든 전공자들이 우주에서 자기의 영역을 새롭게 기회의 영역을 발굴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보다는 또 더딘 것 같으면서 또 지내놓고 보면은 여기 옆에 계시는 이제 박시수 대표랑도 안 지가 꽤 이제 한 3, 4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와 관련된 전문 매체가 필요할 거고 분석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선구적으로 도전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항우연에서 그 실무적인 작업들을 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이런 큰 민간 주도의 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애널리스트가 우주를 보게 된다.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우주의 어떤 이렇게 그룹화된 형태로 다뤄진 게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전에는 그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의 그것조차 없었던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확장되는 걸 보면서 변하긴 변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언론이나 그런 것에 노출되면서 우주가 굉장히 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더디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하루가 다르게 막 빠르게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이따 끝나고 또 따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런 뱅크나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우주 전통적인 우주 분야가 아닌 쪽에서 계신 분들이 우주 쪽에서 다른 관점에서 좀 하는 걸 좀 해주셨으면 많이 좋겠어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위원회나 이런 데도 다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만, 우주 쪽에서만 하신 분들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저변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많은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과 관련돼서가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은 우주개발진흥법이기 때문에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우주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진흥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4차 기본계획에서 이제는 그동안 이제 많은 스타트업, 발사체도 그렇고 여러 이제 기업들이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규제는커녕, 그러니까 어디다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런 제도적인 기반조차가 없었던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규제와 이제 지능을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의 미비 같은 것들을 좀 다루고 규제 같은 것도 다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는 지능법이 아니라 우주 기본법을 이제 제정을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해서 우주와 관련된 이제 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걸 좀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에서 지능도 얘기하고 규제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제반 관련된 것들을 올해부터 이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저는 이쪽에서 이제 어쨌든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단 산업화라는 것을 한다고 지금 어쨌든 정책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제 스타트업도 운영하고 전 또 이제 또 외신 기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2가지 측면에서 보면 최근 몇 년간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 산업화를 하겠다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 2, 3년 사이에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 관련 회사가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게 거의 없다라는 또 하나의 현상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행정적인 정치적인 구호나 여러 가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지 진입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은 산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새로운 사람 결국은 뭔가 이쪽에 수익성이 있다라고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것이 결국은 산업화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거에 주목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 행사 초반에 이제 제가 양 변호사님과 나눴던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많이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고객들을 접촉하거나 아니면 직접 접촉하거나 요청이 와서 만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뭔가 우주가 요즘 뜨고 뭔가 이걸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 새로운 밸류를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또 모르겠다라는 거가 또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많은 보이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뭔가 요즘 뜨고 있고 위성 갖고 뭐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위성 데이터 갖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이제 양 변호사님이 이런 행사를 많이 가져야 된다. 그건 뭐냐? 진정한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다양한 인적 구성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뭐 저런 사람도 왔어라는 사람까지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사업화가 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가 느꼈을 때 어떤 우주의 산업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다양한 이종 간의 어떤 교류, 그런 장이 일단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뭐 정부가 먼저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민간에서 어떤 기회를 파악한 사람들이 주도해도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종 간의 결합.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우주 관련 행사 되게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투자 사이드에서 이렇게 오신 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드물었고요. 이렇게 법률 로펌에서 참석하는 것도 저는 아마 이 행사가 거의 아마 몇 안 되지 않을까. 통상 우리나라 우주 관련 포럼이나 심포지엄 하던 거 보면 다 뭐 항우연, 기술 쪽, 그다음에 뭐 미국 나사,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사람들끼리만의 어떤 모임이지 이런 어떤 이종 간의 결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3, 4년 본 내용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융성화 측면에서도 저는 이런 어떤 인적 구성, 그리고 그 인적 구성, 다양한 인적 구성에서 논의되는 토픽 자체가 다양해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스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정부도 그렇고 민간 사이드도 그렇고 이런 일단은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예.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주물체 폐기 그리고 우주물체 관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이성문이라고 하고요. 먼저 박시수 대표님께 이제 발표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우주 상황 인식 그리고 우주 교통 관리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또 여쭙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규제들이 새롭게 등장한 만큼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물로서 이제 어떤 레이팅 제도, 그러니까 등급화를 통해서 그 기업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게끔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런 레이팅 제도의 결과가 과연 이제 페널티의 어떤 개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센티브 형태의 그런 개념으로 될 것인지, 과연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낼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까지만 해도 어떤 권고안의 형태로서 기업들을 유도하는 형태였다면은 이제는 뭐 FCC의 제도나 또는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성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같이 갈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지금 현상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있는 지금까지 발생한 어떤 제도적 변화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페널티 사이드로 보면 그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FCC, 그러니까 통신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죠. 그러니까 윈공위성을
그 궤도 내에서 그러니까 고도 2,000km 그러니까 지구 저궤도에 서 있는 인공위성 경우에 오퍼레이션이 끝난 그러니까 라이프 스팬이 끝난 경우에 5년 내에 지구 대기권으로 디오빗을 시켜서 태워서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했죠. 그 전까지는 2025년이었는데 그게 5년으로 이제 작년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거기 동시에 아마 이제 스페이스 X를 겨냥해서 한 제도 같은데 그 하다 보면 위성이 고장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뭐 DOB 시스템을 했지만 그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요번에 FCC가 추가로 거기 조항을 단 것이 그 누적된 그 고장 났지만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디오빗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고장 나서 20년이 됐다. 뭐 그럼 그게 20년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예정보다 늘어난 해가 100년인가가 넘으면 그 100년이 되면 그 순간 추가 발사를 못하게 그걸 중단을 시킨 걸로 제가 이제 FCC가 그 조항을 단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론 페널티도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디스어드밴티지가 될 수도 있거나 뭐 발사 인허가에서의 디스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거나 뭐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어드밴티지 사이드에서는 저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저는 여기에서 이 트렌드를 보면서 저는 생각났던 게 바로 그겁니다. ESG, 요즘 말하는 ESG.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건 투자 분야와 합쳐져 가지고 뭐 심지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포스코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걸 뭐 굉장히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널티 사이드와 인센티브 사이드가 동시에 저는 생길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페널티 사이드가는 어떤 뭐 추가적인 운영에 대한 중단 이런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어드밴티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분명히 갈 것이다. 왜냐하면 전 이 트랙을 분석하는 거는 ESG 제도가 어떻게 적용됐느냐를 아마 보게 되면 그거 아마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우주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도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유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건 이제 지금 우주 쓰레기 문제는 사실 각국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주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뭐 입법이 아예 없지만 프랑스나 하물며 중국만 해도 사실 우주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다른 측면에서 설명드리면 아직은 위성 궤도상에 위성이 우주 쓰레기랑 부딪히거나 아니면 위성하고 위성끼리 부딪힌 사례가 없어서 사실은 민사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손해를 일으킬지를 사실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위성하고 위성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최소 1,000억 단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발사하는데 발사 비용이 엄청 낮지만 만약에 위성하고 위성이 부딪혀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고 그냥 단순히 위성이 그 궤도상에 부딪혔을 때는 위성 2개의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파편이 발생을 하면 그 파편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제 수많은 위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됐을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손해배상의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 위성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성 플러스 발사 가격이 같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될 거거든요. 플러스 위성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어서 선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한다. 뭐 예전에 과거에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한번 딱 겪으면 아마 각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미나라서 좀 더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책 사이드에서 연구자로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성문 대표님은 오랫동안 그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기회 영역을 봐서 벤처 기업을 하고 계셔서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또 이러한 논의가 신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둘 다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규제 쪽이 아마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발표하는 건 좀 빠릅니다. 뭐 예를 들면 우주 조약도 가입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가입도 일찍 했고 선언적으로 뭐 이렇게 우주 무기와 관련된 것도 안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우주 쓰레기를 발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했지 실제로 그게 이제 규제로는 아직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그 발사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누리호 발사 때 혹시 우리가 가이드를 일찍 밝혔는데 항우연이나 이번 누리호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뭐 고려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항우연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가이드는 내놨지만 규제로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인데 한 번 정말로 뭐가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로 그게 빨리 그 규제 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레짐이랑 국제적인 레짐이랑 관련이 또 당연히 있고 지금 뭐 미국이 아까 이제 발표해서 너무나 이렇게 리서치한 거를 잘 해주셨는데 박시수 대표님이 그 이제 SSA나 STM에서의 핵심은 이제 그 부분이라서 아마도 지금까지는 국가가 다 발사도 많이 했고 발사체나 위성도 다 그랬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심한 규제나 그걸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민간 위성을 민간 발사체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는 이거를 라이센스를 주든지 미국에서는 라이센스를 하고 있죠. 매번 발사 허가를 주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의 뭔가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이제 시작할 단계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라 규제 쪽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게 예컨대 민간에서 라이센스를 하든 아니면 발사 허가든 위성 발사를 할 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는 이제 발사를 아예 허가를 못 내주는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 시기는 좀 더 봐야 되긴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마무리로 좀 그 시간 뭐 부족하게 해서 주시고 싶은 의견 있으신데 좀 부족했었다 하는 거 있으면 마무리 좀 있으신 거 하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죠. 그 사전에 주셨던 질문 중에 앞으로 유망한 산업에 대한 질문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저는 사실 지난 10년간 국내 발사체 시장이 아니라 해외 발사체 시장을 계속 봐왔거든요. 발사 계약을 10년 동안 자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위성의 전반적인 산업 중에서 발사체 산업에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춰둔 상태고 그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 이제 제 경험이죠. 저는 그 다누리가 아니라 발사체 국내에 있는 발사체 KPLV 한국형 발사체 그 초기에 개발할 때부터 자문을 들어가 있어서 국내 발사체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개발을 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일산 발사체 들여왔을 때 항우연에 있는 박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개고생하면서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발사체 새로 한국형으로 일단 개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 직접 들은 것도 있고 사실 자문을 해주면서도 봐와서 저는 국내의 우주 산업 전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사를 궤도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발사체를 궤도까지 올릴 수 있는 나라가 10개가 되지 않거든요. 10개가 되지 않고 뭐 최근에도 아리안스페이스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일본도 그렇고 계속 발사체를 궤도상에 올리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아리안스페이스처럼 상업위성 시장에 올라간 회사조차도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일단 궤도에 안착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는 단가죠. 비용을 얼마나 낮추느냐. 스페이스 X가
제 경험상에 5년 전만 해도 아예 경쟁력이 5년 좀 더 됐겠네요. 한 7년, 6, 7년 전만 해도 상업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가 그러니까 재사용 발사체를 사용하게 되면서 완전 경쟁력을 갖게 됐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페이스X를 제외한 나머지 발사 업체가 경쟁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단가 차이를 벌이고 있고, 이제 스타쉽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거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스페이스X를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이제 벤처 쪽에서도 도전을 하고 있고, 항우연에서도 지금 소형 발사체 도전하고 있고, 재사용 발사체도 정부에서 아예 과제를 줘가지고 이노스페이스나 항우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극복해야 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정부 사이드에서의 그 올드 스페이스에서의 아예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의 뭔가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이 몰려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발사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 외에 이제 신규 발사체 업체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협업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는데, 국내 발사체 업체가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스페이스X가 가장 선두적인 발사체 업체라고 하면 두 번째 발사체 업체는 로켓랩이라고, 로켓랩은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가 있어요. 플립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아예 회사의 법인을 주체를 바꿨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자체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발사체 업체는 결국 미국 시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들 중에서 이제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주산업 관련돼서 정책 뭐 얘기하고 아까 안보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산업은 오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아마 우주 관련돼서 정부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자금도 많이 나올 텐데, 아까 우주 스타트업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하나 저 개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드리자 하면은, 기술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한국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우주 산업은 글로벌 관점이고요. 시장의 크기 자체가 저는 제약바이오 이상으로,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사업의 절반 이상이나 3분의 1 이상은 관여해야 되죠. 큰 산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큰 크기, 글로벌 관점,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런 상상력이 없는 기업,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기업에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더라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와 국가안보라는 특수한 상황이 걸쳤지만 이 상황이 5년 이상 갈 수 없습니다. 5년 뒤에는 미국의 스페이스X하고 다이다이로 붙을 수 있을 정도, 혹은 어떤 분야에서건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기업, 그리고 아마 저는 5, 6년 안으로 이제 이종 간의 결합 얘기했는데, 전혀 우주 산업과 무관한 삼성이 될 수도 있고 현대차가 될 수도 있고 GM이 될 수도 있고 포드 같은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서 들어오는 일도 비일비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글로벌 세계 최고 기업하고 바로 붙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규모, 경쟁력, 크기를 5년 안에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매출의 규모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했느냐, 그럴 수 없는 기업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을 가져야만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정말 우주 강국이 되고 우주 기업이 될 거고, 우주 스타트업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눈이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업들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투자하실 때도 지금 정부 정책 자금 들어오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겠다고 그냥 한탕 먹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5년, 10년 뒤에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상상력과 그런 의지가 있는 CEO와 기업 문화가 있는가, 이런 데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라고 투자자쟁이 입장에서 가볍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발언할 때 사실은 지금 발언 신청하신
분을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여기 굉장히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와 계십니다. 일종의 파운딩 파더라고 해야 될 텐데요. 항우연과 천문연이 생기기 전에 천문우주과학 연구소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개발 연구기관이 있었는데요. 80년대요. 그거 연구소를 만드시고 이제 초대 소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아주대에 계시는 이제 김두한 교수님이 저는 오시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뵙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자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두환입니다. 예. 제가 원래 서울대학에서 천문학 받고 동경대학에서 천문학 박사 받고 왔습니다. 천문학자가 천문우주과학 연구소 뭐 여러 가지 기초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저 외에 모든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등 그런 분들이 왜 천문학 하는 사람이 우주개발하냐, 김두한 타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86년에 제가 국립천문대 대장 하다가 그걸 없애고 앞으로 우주과학, 우주개발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천문우주과학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천문쟁이인데 하블 텔레스코프처럼 우주망원경, 천체망원경이죠. 그런 거 만들고 싶고 하지만은 우주 개발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이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우주 개발의 꽃이 뭐냐면은 기상위성, 통신위성입니다. 근데 뭐 시간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전략위성 아시죠? 그 태풍 경로 다 압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천원, 몇 조의 피해를 줄입니다. 하나 올리는 2,000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라이프타임 10년이거든요. 그래 그러한 기상위성이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자꾸 홍보를 하면 야 기상위성 그걸 하는 우주개발이 필요하구나 느껴요. 그 다음에 통신위성, 무궁화위성 이것도 우리가 통신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궁화위성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천리안, 기상위성, 무궁화위성 이것도 제가 올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 했나? 우주개발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보다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선 1단계는 지났습니다. 그 지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오늘도 나왔지만 앞으로 우주개발 이거는 우주산업 단계입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인류가 망할 때까지,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는 우주는 계속합니다. 하필이면 이번 타이밍 좋아요, 요새가. 어쨌든 제가 40년 전에 연구소 만들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게 기틀입니다. 근데 이제는 타이밍 좋거든요. 막 우주개발 합니다, 이제. 기업도 정신 차리고, 이제 하자. 이제 그런 단계인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람이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나마 있는 인력이 내가 만들 때 연구소장들이 30, 40대 아닙니까? 이제 67 다 돼가요. 리타이어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 공학자들이 그 기술을 그대로 리타이어 사장시키면 안 되거든. 근데 그런 리타이어 하는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 잠깐 한 이야기 스타트업 비슷한 걸 참여시켜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우주 산업화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부 센터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뒤 내다보고 이 우주 산업화를 기반을 이 기회에 앞으로 한 몇 년입니다. 이 잘 못하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마침 윤 대통령이 항공나 싫은데 우주 항공청 수립한다. 하지만은 벌써 이미 우선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음에 한다 해야 되는데 서로 또 그 민주당 대전 국회의원들은 대전에다가 만들자. 그래 내가 학회 이번에 사천에 갔다 왔습니다. 일부러 분위기 보러 갔는데 벌써 사천에서는 우주 항공청 수립 확정 이렇게 프로그램 붙여놨거든. 여기도 대전에서 하자. 국회끼리 이제 입법이 문제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나쁜 겁니다. 그죠? 참 똑똑한데 서로가 뭔가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외계에도 여야가 없듯이
같이 초당적으로 해야 되고 이 우주 개발은 우리 국민뿐 아니고 우리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치 천문학을 했고 또 우주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 와서 뭐 여기 보면 내가 거의 이제 80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제일 원로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또 아직도 교수니까 대학원 애들 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장시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더 다른 주제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다른 주제로 해서 또 이렇게 좋은 행사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